고졸 주제에 서울대 갈 내 동생 뒷바라지 하는 거 영광 아니야? 뭐라고? 고졸 주제에? 그래, 고졸인 거 창피는 하나 보지? 아니, 당신 같은 남편을 두고 있는 게 창피한데? 저의 희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시모와 남편. 저는 그 두 사람을 용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늘 정해진 일과처럼 아침 일찍 출근을 하고 퇴근하면 바로 마트에 들러 필요한 장을 봤습니다. 월급이 많지는 않았지만 조금이라도 아껴보려고 세일 코너를 눈여겨보고 쿠폰도 꼼꼼히 챙겼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쉬고 싶다는 생각보다 저녁을 준비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더 컸던 것 같아요. 피곤해도 밥을 짓고 국을 끓이며 반찬 몇 가지를 챙겨 상을 차렸습니다. 그 와중에도 집안일도 미루지 않았어요. 빨래를 널고 청소기를 돌리며 하루를 마무리할 때쯤. 몸은 녹초가 되었지만 그래도 이게 제 몫이라고 생각하며 묵묵히 해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알뜰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퇴근 후 저녁을 먹고 잠시 소파에 앉아 과일을 깎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전화를 받자마자 대뜸 들려온 말에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어머님. 예, 우리 막내 올해 고3 들어가는 거 알지? 예, 그럼요. 알죠. 서울대 가야 되래잖아. 그러니까 너는 당장 준비해서 얘 데리고 살면서 뒷바라지 좀 해. 네? 무슨 말씀이신지. 딱 1년만 고생하면 돼. 더 바라지도 않는다. 네? 어머님,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보고 서방님을 데리고 살면서 챙기라고요? 그래. 왜? 힘드니? 아니, 너무 갑자기 이런 말씀을. 식구인데 이런 부탁 하나 못 들어주니? 아니, 그게 아니라요. 시모의 말투는 부탁이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명령에 가까웠어요. 어머님, 저는 회사 다니고 집안일도 다 챙기고 있는데요. 갑자기 서방님을 뒷바라지 하라는 건 너무 갑작스럽고 부담이 커요.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시모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짜증 섞인 목소리로 바로 받아쳤습니다. 너희는 내도 없잖아. 시간도 널널할 텐데 뭘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야? 시동생 하나 챙기는 게 뭐 그리 힘드니? 너무 황당해서 말을 고르고 있는데 어느새 제 옆으로 남편이 와서 갑자기 끼어들며 더 어이없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고졸 주제에 우리 집 막내가 서울대 가는데 네가 뒷바라지 좀 해주는 게 오히려 영광이지 않냐? 형수 노릇 그 정도는 해야지.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회사 다니면서 집안일까지 다 맡아온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인데 그 입에서 고졸 운운하며 저를 깎아내리는 말이 나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순간 속이 확 뒤집히는 기분이었지만 두 사람의 태도는 너무 당당해서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비웃듯이 내뱉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고졸 주제라고? 지금 그게 내 앞에서 할 말이야? 아니, 사실이잖아. 너는 대학도 못 갔잖아. 근데 우리 동생은 다르지? 의사 되래고 서울대 들어갈래라고. 그런 애 뒷바라지 한다는 게 너한테는 영광이지 뭐. 영광? 당신은 진짜 제정신이야?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잖아. 퇴근하고 와서 밥하고 빨래하고 집안일 다 챙기면서도 당신 챙겨줬던 게 누구 덕분인데? 그런데 고졸 운운하면서 날 무시해? 아 참, 별것도 아닌 걸로 예민하게 굴긴. 그냥 동생 뒷바라지 좀 해달라는 건데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가족끼리 서로 도와야지. 가족끼리 도와야 한다고? 그럼 왜 늘 나만 희생해야 하는데? 당신은 뭐 도와준 게 있어? 당신은 자기 동생만 챙기고 어머님은 당연한 듯 시키고 나는 뭐 노예야? 그렇게까지 말할 건 아니잖아. 어머니가 부탁하신 건데 그냥 좀 받아들이면 되잖아. 부탁? 이게 부탁이야? 명령이지.
듣는 내 입장에선 내가 이 집안의 하녀 취급받는 것밖에 더 돼? 그 순간 제 안에 쌓였던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팔짱을 끼고 앉아 저를 깔보고 있었고 저는 더는 이런 말을 듣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버티고 살아왔는지, 회사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와 집안일까지 책임지며 어떻게든 살림을 꾸려왔는지 남편이 제일 잘 알고 있을 텐데 고졸이라는 말로 저를 비하하며 동생 뒷바라지를 영광이라고 말하는 모습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해온 수고와 희생이 아무 의미도 없는 것으로 취급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고졸인 거 창피하면 우리 동생 뒷바라지 더 잘해야지. 동생이 서울대 들어가면 결국 그 덕 좀 너한테도 돌아오지 않겠어? 벌이 좀 굴려. 뭐라고? 지금 나한테 시동생 대학 가는 게 내 인생의 보상이라도 된다는 거야? 틀린 말했어? 네가 뭐 대단한 거 있어? 어차피 너 혼자 잘나서 사는 것도 아닌데 우리 집안에서 제일 희망인 막내 챙기는 게 맞는 거지. 당신 정말 그렇게 생각해? 내가 여기서 무슨 사람 대접을 받으면서 사는 건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어? 회사에서 치이고 와서도 집에 들어오면 밥하고 빨래하고 다 챙기는 게 누군데? 그거야 당신이 아내니까 당연히 할 도리를 하는 거지. 당연하다고? 내가 무슨 하인이야? 당신은 집안일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이제는 당신 동생까지 떠맡으라고? 네가 괜히 예민한 거야. 그냥 잠깐 고생해주면 되는 걸 가지고 뭘 그렇게 유난을 떨어? 잠깐 고생? 그게 잠깐이야? 고3 뒷바라지가 장난이냐고. 게다가 그게 왜 내 몫이어야 하냐고.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한꺼번에 올라왔지만 남편은 여전히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제 속마음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시종일관 빈정대는 태도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말을 떠올릴 때마다 속에서 열불이 났습니다. 더는 남편과는 말도 섞고 싶지 않았어요. 그 뒤로 며칠 동안 남편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차가운 태도를 보이자 남편이 말을 시키더라고요. 왜 이렇게 말이 없어? 내가 그렇게 큰 잘못했어? 내가 말하면 당신은 제대로 들은 적이 있긴 해? 결국 다 네가 틀렸다, 네가 잘못했다는 말만 하는데 내가 뭘 더 얘기해야 돼? 괜히 삐져서는. 내가 괜히 한 소리였는데. 괜히? 괜히 한 소리라는 게 나를 고졸주제라고 깎아내린 게 장난이야? 그 말이 나한테는 얼마나 큰 모욕이었는지 당신은 생각도 안 했잖아. 에휴, 그냥 넘어가면 될 걸 왜 이렇게 길게 잡고 느려져? 제 마음속에서는 계속 원망이 쌓여갔습니다. 왜 늘 나만 참아야 하는지, 왜 희생은 당연히 내 몫이어야 하는지, 그 답답함이 하루하루 제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동생의 문제는 결말을 짓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시모는 이미 혼자서 모든 걸 정해놓은 듯 행동했습니다. 전화할 때마다 이삿짐 업체 얘기를 하고 시동생 방에 둘 가구며 책상까지 다 정리해 놓으라고 지시했습니다. 마치 제 의사는 전혀 필요하지 않은 사람처럼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역시 아무렇지 않게 동생 얘기만 하며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차 불러야겠다. 책상은 내가 알아보고 침대는 중고라도 하나 사면 되겠지. 뭐? 벌써 이사 날짜를 잡았다고? 나한테는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진행하는 거야? 어차피 같이 살 거잖아. 그럼 준비는 해야지. 괜히 시간 끌 필요 있냐? 같이 살 거잖아? 내가 동의한 적 없어. 내가 힘들다고 말했잖아. 네가 힘들든 말든 지금 중요한 건 우리 막내야. 서울대 보내려면 환경이 좋아야지. 이건 다 가족을 위한 일이야. 가족을 위한 일이라면서 왜 늘 나한테만 부담을 지우는데? 당신은 그냥 말만 하고 준비도 결국 내가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휴, 또 시작이네. 그냥 하자니까. 괜히 고집 부리지 말고. 그렇게 시모와 남편 둘 다 모든 걸 당연한 듯 진행하고 있었고 저는 그저 따라가는 존재로만 취급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시동생은 아무 일 없는 듯 저희 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저는 끝내 막지 못한 채 눈앞에 벌어진 상황을 지켜만 보고 있었고, 남편은 신이 나서 새로 사온 책상과 의자를 들여놓으며 방을 꾸몄습니다. 옷장 안에는 이미 시모가 챙겨온 교복이며 생활도구들이 가지런히 들어차 있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모든 게 진행되어 버렸고, 제가 원치 않는 일을 강제로 떠안게 됐다는 현실이 뼈저리게 다가왔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네. 얘가 여기서 공부만 열심히 하면 서울대는 문제 없겠네. 와, 당신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내가 힘들다고 말했는데도 결국 다 이렇게 해야 되겠어? 아니, 당신은 마지막까지 왜 그래? 이제 와서 불평해도 달라지는 거 없어. 그냥 받아들여. 우리 막내 성공하면 다 좋은 일 아니야? 그때 화장실에 갔던 시모가 방으로 들어오면서 말했습니다. 확실히 지방보다는 이렇게 서울에서 공부하는 게 훨씬 낫다니까. 얘는 어차피 서울대가 라인데 이렇게 서울에서 지내야 하는 거지. 참 잘됐다. 그럼요. 엄마, 걱정 말아요. 우리가 막내 잘 돌볼 테니까. 그럼 너가 어지간히 잘할까? 저는 그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를 듣고 있자니 속이 뒤집히는 기분이었습니다. 뭔가 대단한 준비라도 끝낸 듯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이었지만 제 눈에는 그저 억지와 착각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전혀 보지 못한 채 자기들만의 희망을 부풀리고 있는 모습이 우습기까지 했죠. 예, 너는 근데 애가 달가운 표정이 아니다. 설마 시동생 들어오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건 아니지? 어머님, 솔직히 부담이 돼요. 저도 회사 일하랴 집안일 하랴 바쁜데 서방님까지 돌봐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힘드네요. 아니, 당신만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는 거야? 나도 있잖아. 우리가 그 정도는 감수해야지. 우리 집 막내 잘 되면 결국 우리한테도 득이 되는 거야. 저는 결국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쌓이고 쌓였던 분노가 터져 나와버린 것이었죠.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어머님 그렇게 떠받드는 아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떠받드는 동생, 당신들이 아는 모습이랑은 전혀 달라요. 내가 그동안 입 닫고 있었던 건 괜히 당신들 상처받을까 싶어서였던 거지. 이제 도저히 안 되겠어요. 뭐라고? 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리고 제가 폭로를 시작하자 두 사람은 충격을 이기지 못한 듯 몸을 떨더니 끝내 개거품을 물며 쓰러져 버렸습니다. 시동생에게는 어떤 비밀이 있었을까요? 시동생은 그야말로 시모와 남편에게 마지막 자존심, 집안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시모는 동네에서 누구를 만나든 늘 아들 자랑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명절 때 같이 장을 보러 마트에 갔다가도 어김없이 그런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우리 막내가 정말 공부를 잘하거든. 전국에서 놀아. 어머, 전국에서 놀 정도면 정말 잘하는 건데. 그럼 아마 서울대에 갈 것 같아. 어머, 정말 서울대? 그렇다니까. 그것도 서울대 의대야. 앞으로 의사 되래라고. 이웃은 시모에게 부럽다는 듯 맞장구를 쳤고 시모는 더 신이 나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 대화를 들으며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아직 확정된 사실도 아니었는데 저렇게 자신만만하게 떠벌리고 다니는 시모의 태도가 민망하고 부끄럽기만 했습니다. 어머님, 이런 말씀 어디서든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괜히 나중에 더 곤란해질 수도 있잖아요. 뭐가 곤란해? 우리 막내는 잘할 거야. 내가 아들을 몰라? 걔는 반드시 서울대 간다니까? 저는 차마 더 시모를 말리지 못했어요. 제 귀에는 시모의 말들이 모두 허세처럼 들렸고 언젠가는 그 허세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 같아 걱정스러울 뿐이었습니다. 명절이나 제사 때 친척들이 한데 모여도 분위기는 늘 비슷했습니다.
다른 집안 얘기는 금세 사라지고 시모는 언제나 막내 아들 이야기로 대화를 주도했습니다. 아니, 이번 시험에서도 또 전교 1등을 했다지 뭐야. 선생님들이 다 칭찬하셨대. 어머, 또 1등 했대요? 참 대단하네. 그래, 그렇게 똑똑하니 나중에 크게 되겠구먼. 그럼 우리 막내는 의사들이야. 서울대 의대 들어가서 우리 집안의 이름을 더 빛낼 거라고. 저는 옆에서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다들 맞장구 치며 칭찬을 해주니 시모는 더욱 기세등등해졌어요. 저는 혹시라도 사실과 다르게 알려진 것들이 나중에 문제라도 되지 않을까 늘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 또한 술자리며 모임에서 틈만 나면 똑같은 자랑을 하고 다녔습니다. 한쪽에서는 시모가, 다른 한쪽에서는 남편이 서로 경쟁하듯 막내를 자랑하고 떠드는 모습이 답답하고 걱정스럽기만 했습니다. 남편은 회사 회식만 나가면 빠지지 않고 동생 얘기를 꺼냈습니다. 동료들끼리 웃고 떠드는 와중에도 결국 남편은 동생 얘기로 이야기에 꽃을 피웠어요. 우리 동생은 머리가 남달라. 의사가 된다고 하는데 진짜 우리 집안의 자랑이지. 아, 그래요? 이제 고3이라고 했죠? 지금 고3인데 성적이 전국 상위권이야. 어떻게 우리 집에서 이런 머리가 나왔는지 몰라? 야, 대단하네요. 집안에서 든든하시겠어요? 남편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더욱 신이 나서 잔을 들이켰습니다. 저는 아직 확실한 것도 없는데 벌써부터 온 세상에 떠들고 다니는 남편의 태도가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당신 이번에 회식할 때 또 서방님 얘기했어? 왜? 아니, 제발 그런 회식 자리에서 동생 얘기 좀 자제해. 확실하지도 않은 걸 너무 떠벌리면 나중에 창피해질 수도 있잖아. 왜 그래?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잖아. 이런 얘기할 때 분위기도 좋아지고 얼마나 좋은데? 좋은 게 아니야. 내가 걱정돼서 하는 말이잖아. 당신은 왜 늘 현실은 안 보고 자랑만 하냐고. 당신은 참 부정적이야. 동생 잘 되는 걸 믿고 기다리면 되지. 괜히 쓸데없이 흉보는 소리만 하고. 우리 동생 잘 되는 게 싫어? 뭔 소리야. 그런 소리가 아니잖아. 회식 자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친구들과 만나도 술잔을 기울이기 전부터 늘 동생 자랑으로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그날도 다 같이 모여 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던 중에 결국 주제는 막내 동생이었습니다. 내 동생은 진짜 대단해. 솔직히 서울대 의대는 당연히 따놓은 당상이야. 우와, 대단하다. 너희 집안은 정말 좋겠다. 야, 동생은 의사 되는 거네? 진짜 부럽다. 다음에 한 번 데리고 나와. 친구들이 박수를 치며 부러워하자 남편은 더 의기양양해졌습니다. 그러더니 옆에 앉아있는 제 쪽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술잔을 내밀었습니다. 자, 당신 술 좀 따라봐. 저는 속으로 칠 떨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그럴듯하게 포장해 떠벌리고 마치 저까지 거기에 맞춰주기를 강요하는 모습이 더 이상 참기 힘들었습니다. 당신 나한테 그런 식으로 시키지 마. 내가 왜 그런 눈치까지 받아야 돼? 아, 별거 아닌 걸 가지고 또 뭐라 하네. 그냥 분위기 맞춰주면 되잖아. 당신은 늘 자랑만 하고 나는 늘 들러리냐고. 그게 얼마나 모욕적인 줄 몰라? 에휴, 또 괜히 예민하게 받아들이네. 다 좋게 봐주고 있는데 뭐가 문제야?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 남편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저는 명절이나 제사뿐만 아니라 종종 시댁을 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시동생의 모습을 보면 의문스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입만 열면 공부 얘기를 하는 집안 분위기와는 달리 정작 시동생은 늦잠을 자 일어나지도 못하거나 밤새도록 방 안에서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게 다반사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교과서보다 만화책과 잡동사니가 더 많았고 제대로 공부하는 모습은 본 기억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심오한 남편은 늘 그 아이를 천재 취급하며 자랑을 일삼으니 저는 속으로 대체 뭘 믿고 저렇게 떠드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그날은 정말 저의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된 날이었어요. 오랜만에 대학 동창이자 친한 친구와 저녁을 먹게 됐습니다. 서로 오랜만에 만난 터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자연스레 집안 얘기까지 흘러갔습니다. 맞다. 너 지방으로 발령받아서 힘들지 않아? 괜찮아. 이제는 익숙해져서 그럭저럭 다닐만 해. 근데 너 지방 어디라고 했었지? 나 충청도 쪽이야. 그쪽 고등학교로 발령받아서 거기서 애들 가르치고 있어. 벌써 2년 됐네. 어머, 진짜 충청도야? 거기 우리 시댁 있잖아. 우리 서방님도 아직 고등학생이잖아. 어머, 어느 고등학교야? 정말 놀랍게도 제 친구가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 저희 시동생이 다니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저는 머릿속으로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시동생 얘기를 꺼냈다가 괜히 민망한 상황이 되는 건 아닐까 싶으면서도 동시에 뭔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래, 진짜 거기 다니는구나. 그럼 혹시 우리 시동생도 본 적 있어? 이름이 뭐야?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이름을 말했습니다. 친구는 듣자마자 표정이 굳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마음은 더 불안해졌습니다. 왜 그래?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어? 내가 이 얘기해도 되나 싶다. 왜? 뭔데? 아니, 그애 내가 가르치지는 않는데 학교에서 워낙 유명해. 유명해? 공부 잘해서 그런 거야? 집에서는 늘 전교 1등이라느니 서울대 갈 거라느니 그러는데? 친구는 잠시 망설이더니 제 눈치를 봤습니다. 친구는 처음엔 말을 아꼈지만 제가 여러 번 부탁하자 결국 털어놓았어요. 사실 네 시동생은 공부 때문에 유명한 게 아니야. 문제를 자주 일으켜서 교무실에 이름이 오르내려. 수업 태도도 엉망이고 지각이나 결석도 잦아.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말썽꾸러기를 통하지?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집에서는 공부만 한다고 전국 상위권이라고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데? 전혀 아니야. 그리고 성적도 완전 바닥이야. 어머.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늘 가족들이 자랑만 듣던 시동생의 현실이 정반대라는 사실이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눈앞에서 차분하게 설명하는 친구의 말이 거짓일 리도 없었습니다. 늘 집안에서 자랑처럼 얘기하던 미래 서울대생이라는 말이 단순한 허세가 아니라 완전히 거짓에 가까운 이야기였다는 걸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바로 드러내기엔 너무 위험했습니다. 괜히 입을 열었다가 도리어 제가 헛소리를 한다며 공격을 받을 게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날 이후 저는 입을 꾹 다물기로 했습니다. 어쩐지 이상했어. 서방님이 공부하는 모습을 제대로 본 적이 없다니까? 그 학생 학교에서 수업 태도도 불량이라 선생님들 말이 많아. 교실 분위기도 흐리고 늘 수업 시간에 잠만 자. 너무 심각한데? 친구는 제 눈치를 잠시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네 시동생은 공부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애초에 교과서도 펴지도 않아. 늘 핸드폰만 붙잡고 있고 수업 시간에도 제대로 앉아있질 못해. 들어와도 졸거나 장난만 치고 선생님들 얘기는 귀담아 듣지도 않아. 그럼 학교를 그냥 놀러 다니는 거네? 진짜 그런 셈이야. 모의고사 결과도 늘 하위권이고 성적표에 찍힌 점수들도 딱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야. 수학, 영어, 국어 다 처참할 정도로 낮아. 선생님들이 그 학생 데리고 상담을 수차례 했는데도 태도는 그대로고. 생활기록부에는 지적사항이 줄줄이 적혀 있어. 설마 그렇게까지 심각해?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실 우리 학교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유명해. 누가 담임을 맡아도 골치 아프다고 할 정도거든. 시동생의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학교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현실 사이의 괴리가 너무나 커서 충격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구는 성적 얘기만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친구는 한숨을 내쉬며 시동생의 생활 태도까지 구체적으로 들려주었습니다. 성적만이 아니야. 솔직히 더 심각한 건 생활 태도지. 또래 애들이랑 몰려다니면서 술 마시고 담배도 피워. 선생님들이 수차례 적발했는데도 끊지를 않아. 지각은 기본이고 무단결석도 습관처럼 반복돼. 술이랑 담배까지? 아직 고등학생인데? 생활 기록부를 보면 알 거야. 거기에는 수업 태도 불량, 무단 지각 반복, 교내 질서 문란 이런 지적사항이 줄줄이 기록돼 있어. 우리 학교에서 가장 문제 많은 학생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선생님들이 상담을 아무리 해도 전혀 바뀌질 않아. 몇 번은 교무실에서 장시간 앉혀놓고 얘기도 해봤는데 듣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나가버려. 진짜 말이 안 된다. 상상도 못할 일인데. 그리고 네 시동생 꽤 큰 사고도 여러 번 쳤어. 학원에서 친구랑 싸우다가 유리를 깨뜨려서 배상금까지 물었고 동네 편의점에서 담배 사려다 걸려서 선생님한테 크게 혼난 적도 있어. 학교 생활을 진짜 개판으로 했네? 맞아.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이 된 거야. 성적도 바닥이고 생활 태도도 문제투성이니까 결국 자기가 먼저 전학 얘기를 꺼냈대. 서울 가면 학원도 많고 공부 분위기도 달라질 거다. 이런 식으로 둘러댔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서울로 올라오겠다고 한 게 진짜 이유는 공부가 아니라 도망치려는 거였구나. 그렇지. 지방에서 더는 버티기 힘드니까 서울로 전학 가겠다고 나선 거지.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집안에서는 마치 기회를 잡으러 서울에 오는 것처럼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문제를 피하려는 선택이었던 겁니다. 저는 결국 시동생의 비밀은 철저하게 숨긴 채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을 했습니다. 시모가 동네 사람 앞에서 떠들어대도 남편이 친구들 앞에서 과장된 자랑을 해도 저는 맞장구만 치거나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순간마다 속으로는 씁쓸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짜 언제까지 이럴까? 결국 다 드러낼 건데. 저는 시모와 남편의 허세와 거짓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언젠가는 이 실체를 분명하게 드러내야겠다고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지금은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때가 오면 제가 직접 밝혀야겠다고 다짐하며 속으로만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는 시모와 남편에게 시동생은 마치 진지하게 고민이라도 한 것처럼 말을 꺼냈습니다. 솔직히 지방에 있으면 한계가 있어요. 여기서는 학원도 제대로 없고 공부하는 분위기도 아니에요. 서울로 전학 가면 학원도 많고 다들 공부 열심히 하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집중이 더 잘 될 것 같아요. 맞다 맞아. 내가 늘 그랬잖니. 너 같은 애는 서울로 가야지. 그래야 서울대에 딱 들어가는 거야. 네가 이렇게 생각하다니 정말 대견하다. 형수도 있으니까 생활하는 건 걱정하지 말고 너는 공부에만 신경 써라. 응, 알겠어 형. 우리 막내가 드디어 서울로 가는구나. 이제 서울 가면 누가 뭐래도 우리 집안이 자랑거리가 될 거다. 그래, 서울대 입학은 이제 시간 문제다. 어차피 네 머리라면 충분히 가능하지. 네가 이번에만 정신 바짝 차리면 서울대는 따놓은 당상이다. 엄마가 믿는다. 네, 저 진짜 열심히 할게요. 너는 공부 외에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라. 나머지는 우리가 다 해줄 거다. 엄마가 너만 믿고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드디어 우리 집에서 서울대생이 나오는구나. 이번엔 네가 그걸 해내야 한다. 네, 걱정 마세요. 저 진짜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봐라, 네가 이렇게 준비만 잘하면 곧 서울대 합격 통지서가 우리 집에 날아올 거다. 상상만 해도 기분 좋지 않냐? 아,
나는 벌써부터 동네 사람들한테 말하고 싶어 죽겠다. 우리 막내 이제 서울대 들어간다고. 어머니,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시동생은 겉으로는 자신 있게 웃어 보였지만 그 속내는 달랐던 것이었습니다. 이미 기존의 학교에서는 사고가 끊이지 않아 더 버틸 수 없는 상황이었고 사실상 도망치듯 떠나려는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시모와 남편은 그저 고지곳대로 받아들이며 오히려 희망을 부풀렸습니다. 그렇게 시동생이 저희 집으로 이사를 오는 날, 시모와 남편은 너무나 즐거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면서 저를 하인 부리듯 행동했습니다. 시모는 저희 집에 들어서자마자 짐을 풀며 여기저기 지시를 했고 저는 따라다니며 온종일 손발이 묶인 것처럼 그들이 하는 말에 끌려다녔습니다. 얘야, 이 방 창문 좀 열어. 공기부터 싹 바꿔야지. 저기 부엌에 있는 반찬들 꺼내서 밥상 좀 차려놔라. 애가 공부하려면 힘을 써야 한다. 세탁기도 돌려. 오늘 가져온 교복은 바로 세탁해야지. 저는 숨을 돌릴 틈도 없이 움직였지만 누구 하나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당연하다는 듯 앉아 웃고 떠들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이야, 우리 집 분위기가 확 달라졌네. 동생이랑 같이 산다고 생각하니까 왠지 설레는데? 그래도 너희라도 서울에 이렇게 살고 있으니 막내가 바로 들어올 수도 있고 다행이지. 어머니, 무슨 소리예요? 당연히 들어와야죠. 저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으며 상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짐 정리를 마친 뒤 갑자기 저를 향해 내뱉은 말이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언제 또 서울대생이랑 이렇게 같이 지내보겠어? 당신 고졸인 거 이제 무시 안 할 테니까 내 동생이나 잘 챙겨. 그 순간 더 이상은 참기 힘들었습니다. 고졸이라고 무시하면서 저를 단지 뒷바라지하는 사람으로만 취급하는 남편의 태도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의 희생이 한순간에 조롱으로 바뀌는 느낌이었고 더 이상 이 상황을 그냥 넘길 수 없다는 결심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하던 걸 멈추고 방으로 들어가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서류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봉투 속에는 제가 친구를 통해 어렵사리 받았던 시동생의 성적표와 생활기록부 사본이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자랑스럽게 떠들며 웃고 있을 때 봉투를 탁 하고 내밀었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진실이니까. 뭐야? 그게 뭔데 갑자기 이렇게 심각하게 그래? 뭔데 그래? 괜히 별것도 아닌 걸로 호들갑 떨지 말고 어서 상이나 치워라.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손에 봉투를 쥐어주며 다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열어봐요. 지금까지 당신들이 믿고 있던 게 전부 얼마나 허황된 건지 직접 확인해 보라고요. 시모는 손에 쥔 봉투를 열더니 안에 들어있던 서류를 펼쳤습니다. 성적표에는 낯부끄러운 숫자들이 붉게 박혀 있었고 생활기록부에는 수업 태도 불량, 무단 지각 결석 반복, 교내 질서 문란 같은 문구가 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시모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고 손끝이 덜덜 떨리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우리 막내 거라고? 네, 똑바로 보세요. 이건 말도 안 된다. 우리 아들이 이런 애가 아니야. 남편도 옆에서 성적표를 빼앗듯 들여다보다가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더듬거리며 말을 뱉었습니다. 이게 뭐야? 당신 지금 장난치는 거야? 이거 어디서 구한 거야? 장난 같아? 이건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발급된 자료야. 내가 꾸민 것도 아니고 누가 지어낸 것도 아니야. 거짓말이다. 분명히 거짓말이야. 우리 막내가 어떤 애인데 공부 잘한다고 소문 다 났는데. 맞아. 이거 조작한 거잖아. 당신이 일부러 지금 우리 동생 흠집 내려놓은 거잖아. 내가 이걸 왜 조작하고 있어?
선생님이 직접 확인해 준 거야. 믿고 싶지 않겠지만 이게 현실이야. 시모와 남편은 한동안 말문이 막힌 듯 서류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짐을 옮기면서 화기애애했던 집안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고 그들의 표정은 충격과 혼란으로 굳어갔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들 그동안 다 섞고 있었던 거야. 이게 바로 현실이야. 미래의 서울대생? 의사? 그런 건 애초부터 없었어.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아들이 우리 집안의 희망인데. 거짓말이야. 이런 건 있을 수 없어. 당신이 꾸민 짓일 거야. 내가 꾸며낸 게 아니야. 이제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어. 시모는 손에 쥔 성적표를 덜덜 떨며 움켜쥐더니 결국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아니야. 우리 아들은 그런 애가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내가 그동안 얼마나 자랑했는데. 그들의 눈동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흔들렸고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충격을 견디지 못한 듯 동시에 비틀거리더니 입가에 거품을 물며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그저 차갑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제야 감춰져 있던 진실이 드러났고 그 허황된 기대와 자랑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성적표에 적혀있는 시동생의 성적은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형편없었습니다. 서울대는커녕 이름조차 들어본 적 없는 지방 전문대도 가기 힘든 수준이었고 모의고사 성적은 늘 전국 꼴찌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시모와 남편은 성적표와 생활기록표를 확인한 뒤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시동생이 저희 집으로 들어왔어요. 시모와 남편은 그를 붙잡고 따져 물었습니다. 너 도대체 이게 다 뭐냐? 네가 공부 잘하고 있다더니 이딴 게 성적이야? 네가 우리를 이렇게 바보로 만들었니? 맞아. 내가 회사 몇 친구들 앞에서 얼마나 자랑을 했는데 너 지금 우리 집안 망신 다 시킨 거 알아? 시동생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어깨를 으쓱하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아, 좀 그만하세요. 왜 이렇게 귀찮게 굴어요? 성적 같은 거 제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알아서 한다고? 이게 알아서 하는 거야? 생활기록부에 지각, 결석, 태도 분량이 줄줄이 적혀 있는데 그게 네가 말하는 알아서야? 네가 똑바로 했으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흥분하겠냐? 네가 우릴 속인 거잖아. 시동생은 더는 대꾸조차 하지 않고 신경질적으로 가방을 들더니 말을 툭 던졌습니다. 됐어요. 진짜 못 살겠네.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끄세요. 그리고는 문을 쾅 닫고 다시 나가버렸습니다. 집안은 한순간에 정적에 휩싸였고 시모와 남편은 망연자실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다 결국 분노와 허망함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이제서야 그들이 현실을 마주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모는 진실을 알게 된 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늘 어깨를 잔뜩 올리고 다니며 마트에서든 미용실에서든 경조사 자리에서든 우리 막내는 서울대 갈 아이다. 곧 의사가 돼서 집안을 일으킬 아이다라며 떠벌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시모가 동네 장을 보러 나가면 이웃들끼리 모여 수군거렸다고 해요. 들었어? 저 집 막내 서울대 간다더니 알고 보니 완전 딸날이었다던데? 그러니까 의사 된다더니 전국 1등이 아니라 전국 꼴찌 아니야? 시모가 평소에 워낙 떠들고 다녀서 그런지 동네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는 건 순식간이었고 그 뒤로 시모는 집 밖에 나서기를 꺼려했습니다. 나 이제 장도 못 보러 가겠다. 얼굴을 어떻게 들고 다니냐? 남편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회사 회식 자리에서든 친구들 모임에서든 늘 술잔을 기울이며 내 동생은 서울대 의대 준비 중이다. 앞으로 집안에서 제일 큰 인물이 될 거다라며 호언장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때마다 박수를 치며 와 대단하다.
역시 집안이 남다르다라며 부러워했고, 남편은 그 반응에 취해 더 큰 소리를 치곤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드러난 뒤부터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번 주 회식, 나 좀 바빠서 일을 더 해야 될 것 같아. 다음에 갈게. 너 요즘 왜 이렇게 술자리를 피하냐? 전에는 제일 먼저 나오더니. 그냥 피곤해서 그래. 별일 없어. 하지만 그게 다 변명에 불과했습니다. 출퇴근길에도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이고 다녔습니다. 혹시나 누군가 다가와서 네 동생 요즘 공부 잘한다더니 소문이 사실이냐라며 묻기라도 할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야, 네 동생 얘기 좀 해봐라. 그 서울대 의대 간다던 동생 지금은 어떻게 돼가냐? 그만 좀 물어봐라. 요즘 바빠서 잘 모르겠다. 그냥 신경 꺼라. 남편은 일부러 화를 내며 대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그동안 쌓아올린 허세가 한순간에 남편 스스로를 옥죄고 있다는 걸 똑똑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동생이 그렇게 집을 나가고 난 뒤 남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늘 목소리를 높이고 허세를 부리던 모습은 사라지고 한동안 말수조차 줄어든 채 허탈하게 지내더니 어느 날 제 앞에 앉아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당신,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뭔데?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당신한테 너무 함부로 말했지. 우리 집만 생각했고 당신 입장은 전혀 돌아보지 않았어.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알겠어.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쉽게 마음이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알겠다고? 나는 이미 다 지쳤어. 매번 네 동생, 네 집안 챙기라는 말만 들으면서 살아온 게 몇 년인데 당신한테 내가 뭔 존재였는지 늘 궁금했어. 정말 후회한다. 그때는 다 당연한 줄 알았어. 엄마 말도 무조건 들어야 한다고만 생각했고 동생만 뒷바라지하면 되는 줄 알았어. 그런데 결국 이렇게 돼버렸네. 후회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 나한테 했던 말들, 고졸이라고 무시하던 태도 다 잊을 수가 없어.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그는 자신이 쌓아온 자랑과 허세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지 깨달은 듯 보였지만 제 마음속에 쌓인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는 미안하다고 후회한다고 말했지만 이미 제 안에서는 모든 게 끝나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져? 당신하고는 끝이야. 제 목소리는 단호했고 남편은 그 말에 고개조차 들지 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다시는 그런 일 없게 할게. 그런 말 수백 번 들어도 달라진 적 없었어. 나는 더는 못 참아. 남편은 한동안 머뭇거리다 제 손을 잡으려 내밀었지만 저는 차갑게 그 손을 외면했습니다. 그 순간 공기마저 무겁게 가라앉았고 남편은 결국 두 손을 무릎 위에 떨어뜨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인내와 기대는 끝났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남편은 제 앞에서 몇 번이고 무릎을 꿇다시피 하며 말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이제야 네 마음을 알 것 같아. 하지만 제 귀에는 그 말이 공허하게만 들렸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말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 있어? 그동안 내가 얼마나 무시당했는데 그게 한마디로 다 없어질 거라 생각해? 정말 진심이야. 이번만 봐주면 앞으로는 당신 말만 듣고 살게. 그 말 예전에도 수도 없이 들었어. 그런데 결국 달라진 건 없었잖아. 나는 이제 더는 못 버텨.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의 단호한 눈빛에 남편은 그제야 모든 걸 잃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듯 고개를 떨궜습니다. 결국 그렇게 저희 부부는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협의 이혼 절차를 밟게 되었고 정해진 날 법원에 함께 나갔습니다.
짧지만 무겁게 이어지는 절차 동안 남편은 내내 입을 다문 채 앉아 있었고 판사의 질문에도 건성으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양측 모두 협의 이혼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네. 순간 제 앞에 놓인 서류에 도장을 찍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남편은 펜을 내려놓고 잠시 제 쪽을 보려 했지만 저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 더는 할 말이 없다. 이제 끝났어. 말로는 다 되지 않아. 그 한마디로 모든 게 정리된 듯 했습니다. 법적으로 관계가 정리되는 순간 그동안 제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족쇄가 풀리는 것 같은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긴 세월 동안 쌓여있던 억울함과 답답함이 조금은 걷어지는 듯했지만 동시에 다시 혼자가 된 현실이 제 앞에 놓여있다는 사실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하며 진정으로 혼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집안일부터 생활비까지 모두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게 큰 부담으로 느껴졌습니다. 전에는 당연하게 나누어야 할 몫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전부 제 책임이었고 잠깐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재무로 번 돈으로 월세를 내고 냉장고를 채우고 필요한 물건을 하나씩 사들이는 과정이 묘하게 뿌듯했습니다. 그래, 이게 진짜 내 삶이지. 누구한테 무시당하지도 않고 내 손으로 꾸려가는 거니까. 저는 혼잣말처럼 그렇게 중얼거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주말에는 일부러 시간을 내어 새로운 취미를 배우기도 했습니다. 요가 학원에 등록해서 몸을 움직이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고 평소 관심 있던 자격증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스스로의 삶을 다시 세워나간다는 게 예전에는 막연히 두려운 일이었지만 조금씩 일상을 채워가는 그 과정이 점점 즐거워졌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그림자 속에서 사는 게 아니라 제 발로 당당히 서 있다는 실감이 들었습니다. 반면 시모와 남편은 하루가 다르게 몰락해 갔습니다. 늘 동네마다 돌아다니며 아들을 내세워 떠벌리던 시모는 이제 누구 하나 말 붙여주는 이도 없었고 친척들조차 눈을 피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마트에 가서도 큰 소리치며 자랑했을 텐데 이제는 장바구니만 들고 고개 숙인 채 집으로 돌아가기 바빴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왜 다들 나만 피하는 거야? 남편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 기세등등하게 동생 자랑을 늘어놓던 그가 이제는 회식 자리도 피했고 회사에서도 기죽은 모습으로 앉아만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말수가 많던 사람이 입을 닫으니 주변에서도 수군거렸고 결국 중요한 업무에서 점점 밀려나더니 승진 기회마저 놓치고 말았습니다. 다 망했어. 내가 왜 그렇게 떠들고 다녔는지. 하지만 정작 그 원인인 시동생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지냈습니다. 밤늦게까지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PC방을 전전하며 집에 들어오는 날이 더 드물었습니다. 가족이 어떤 상황에 빠져 있는지 알면서도 신경조차 쓰지 않았습니다. 결국 서로 자랑만 하다 이렇게 된 거지. 책임질 생각은 없고 원망만 남았네. 그 세 사람은 끝내 서로를 탓하며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시모는 며느리 탓이라 했고 남편은 동생 탓이라 했으며 시동생은 오히려 부모와 형 탓이라며 대꾸했습니다. 그렇게 원망만 오가는 집은 서서히 분열되어 갔습니다. 저는 드디어 과거의 상처를 뒤로하고 제 삶을 다시 세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억지로 웃으며 시모와 남편의 자랑을 들어줘야 했던 시간, 시동생을 위해 억지로 희생해야 했던 시간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의 허세에도 끌려다니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삶을 내가 지켜낼 거야. 주말이면 자격증 공부를 하거나 새로운 취미를 찾아다녔고 평일 저녁에는 스스로 번 돈으로 맛있는 음식을 사 먹으며 소소한 만족을 느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시모가 뭐라고 할까, 남편이 비아냥거리지 않을까 눈치를 봤겠지만
이제는 그런 걱정도 없었습니다. 이웃과 직장 동료들은 점점 밝아진 저의 모습을 보며 요즘 얼굴이 많이 좋아졌다는 말을 건넸고, 그럴 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맞아, 나는 나 혼자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 이제는 내 힘으로 당당히 걸어가면 돼. 앞으로 어떤 길을 걷든 더 이상 과거에 짓눌리지 않고 저만의 꿈과 계획을 세우며 살겠다는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저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